네, 그 다음 주제는 일본의 어떤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주제가 될 텐데요. 일본 주식시장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저희 택톤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다시 얼굴을 보게 되네요. 아, 오늘 뭐 한국 시장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역동성이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규칙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큰 어떤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꾸준히 지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의 좀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특히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 2023년의 핵심이 중국 리오퍼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 4, 5월 정도부터 이제 일본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죠. 일본 주식 시장이 뭐 30 몇 년 만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뚫어가고 또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일본이란 게 좀 다가오는 게 엔화가 사상 최대의 최저에 든 절하를 보이니까 이 절하를 이용해서 일본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어,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환율이다, 뭐 아니다, 뭐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그냥 저희들이 소화된 정도만 가지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일본에 대한 시장이 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7 정상회담이란 거는 사실 어, 정치학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정치평론가들에 따르면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회의인데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할은 굉장히 뭐 쇼업 정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각국 정상들과의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또는 경제적인 어, 어젠다를 갖고 미팅을 마쳤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좀 여론조사가 안 좋아졌지만 기시다의 여론이 50% 이상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이런 사진에서 또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엔화가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절하됐다. 특히 원화 대비로도 굉장히 절하됐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뭐 900원, 1000원, 1200원에서 이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제 8배, 9배, 9배, 10배가 아니라 지금 이제는 8배, 7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 이 엔화에 대한 어떤 최저치라는 데 대한 어떤 감각들을 이제 발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은 조금 더 이제 엔 달러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엔화의 움직임을 보면 급격한 절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급격한 절하가 나왔던 때를 다시 한 번 더 거꾸로 돌아가면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로 일본 정책의 핵심이 N절한데 이게 제대로 드러난 게 언제냐면 미국의 용인하에 N절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미국이 N절하를 굉장히 용인을 했고요. 그게 2016년 정도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요 중간에 빨간표 보이듯이 급격하게 절상이 되죠. 이때는 뭐냐면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죠. 트럼프는 엔저를 엄청나게 싫어했죠. 환율 조작국이라 해서 일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까지 사실 절하 추세를 밟지 못하다가 정확하게 2021년 정도부터 올라오죠. 이게 바이든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절하를 용인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사실 한 110엔, 120엔 되던 게 140엔까지 올라왔고
금융위기 때 80엔까지 갔던 엔화가 달러 대비 140엔까지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50~60% 정도 절하가 된 거죠. 이게 조금 더 정거를 팩트를 한번 따져 보면 아베가 2012년도에 2차 집권을 하지만 1차 집권은 2006년, 2007년입니다. 중간에 이제 총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정부를 내줬는데 그때도 보면 미국의 용인하에 엔 절하가 이제 한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환율은 뭐 구매력 평가나 뭐 경상수지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국제적인 정치 역학, 국제 역학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엔화가 미국의 용인하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허용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엔이 조금 주춤할 거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 그게 뭐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 금리가 언제 마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달러나 미국의 용인하에 엔화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일본 주식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지수나 한국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차원이 다른 상승률을 보입니다.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고 일본 니케이 225가 한 150% 정도 올라오죠. 어, 한국 시장은 한 2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한번 이 주황색 선이 한번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20% 이하 선에서 잃어버린 주가 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일본을 그렇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일본이란 나라의 그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아베노믹스라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낮추는 이 작업들을 1~2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10년, 1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일본이 어떤 노력을 했냐면 급격하게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10년간의 일관된 정책을 유지를 하는데 그게 가끔씩 튀어나와요. 가끔씩 튀어나오는데 2012년부터 16년 주춤하다가 다시 2018년, 19년 좋지 않다가 2020년부터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대 관계 속에서 환율이 절하될 때 수출의 모멘텀을 갖고 내수가 함께 부양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에 한 85조 정도 되는 자금을 투입합니다. 약 10년 만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한 뭐 3조 정도, 1조, 2조 정도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고 그 외에는 대부분 순매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왜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몰렸을까? 일본에게는 성장이 있으면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증폭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기업의 잠재력에 내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래프는 사실 상장 기업들, 일본 상장 기업들 중에 넷 캐시, 그러니까 순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제 굉장한 회사들이 많지만 여전히 10년, 20년의 어떤 디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ROE가 낮죠. 하지만 전체 일본의 성장성이 올라오고 실제 기업들의 성장이 투자가 되고 담보가 되면 ROE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가장 또 큰 이유이기도 하죠. 뭐 잊혀졌던 게 많습니다. 벌써 이제 국가 단위로는 세계 경제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게 대체 불가한 첨단 기술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어떤 국면이잖아요. 글로벌 공급망들이 중국에서 어디론가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강해질까요? 미국은
중국 외에 새로운 공급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본, 뭐 인도, 뭐 베트남 이렇게 넘어가죠. 거기서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공급망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아마 굉장히 큰 모멘텀일 겁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있는데요.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제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 순으로 보더라도 묵직한 회사들이 쭉 1등부터 한 30등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 있죠. 뭐 도요타, 소니는 잘 아실 거고, 뭐 키엔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 뭐 KDDI 이런 회사들, 뭐 통신회사도 섞여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금융도 좋지만 제조업 비중, 첨단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세계 제조업 국가별 비중도 보면 어, 일본이 이제 초록색이죠. 그게 중국, 미국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최적의 산업 구조가 2004년부터 2008년입니다. 중국의 중간재를 실어 나르는 산업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죠. 글로벌하게 첨단 기술을 이용한 소재 부품들을 공급하는 나라는 이제 일본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첨단 소재, 불가피한 부품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줬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서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는 뭐 기술 이전까지도 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아니지만 2012년 정도부터 각자 도생, 그리고 각자의 공급망 구축, 그리고 미중 간의 경쟁으로 표출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국면에서는 첨단 소재나 부품이 서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배터리나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니켈, 리튬 이런 것들도 히토류 이런 것들도 무기화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안 되죠. 그래서 독과점적인 시장 우위가 훨씬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왔는데 거기서 일본의 경쟁력이 갑자기 부각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첨단 소재 부품, 과거에는 언제든지 그냥 광산에서 가져다 쓸 수 있었던 원자재 이런 것들이 훨씬 밸류가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도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아까 뭐 이렇게 아지노모토 얘기했지만 프리피지에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우리가 MLCC라고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핸드폰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그 80%가 일본 겁니다. 장비도 반도체 장비의 한 27%가 글로벌하게 일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플립치 BGA도 서브단에 들어간 좀 이렇게 고퀄리티를 갖고 있는 플립치 BGA의 80%, 90%도 일본 겁니다. 과거에는 언제나 사다 쓸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서로가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이 대체 불가한 품목의 우위가 올라가는 거죠.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산업, 반도체 산업, 뭐 배터리 산업,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기업들의 밸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퍼다 저 PL에다라고 해서 이게 밸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희소한 가치를 희소한 소재, 부품 그리고 원자재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그걸 우리가 밸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또 대척점이 되는 나라가 이제 일본에 있는 반도체입니다. 이 제가 그래도 명색이 IT 애널리스트라서 과거 한 30년 동안 이제 반도체를 봤었는데 원래 대만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거였죠. 원래 일본은 한국의 10배 정도 되는 반도체 그 최첨단 국가였습니다. 그게 엉클어졌죠. 언제 엉클어졌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그게 누구가 주범이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협정, 그 다음에 플라자 협정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제조업을 눌러줘. 일본 제조업의 핵심이 반도체였죠. 그 반도체에서 삐져나온 디램이 우리나라로 전수가 된 겁니다.
아주 뭐 이렇게 설마 우리나라가 D램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 모르고 내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에서 제대로 된 D램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일본의 D램은 다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미국 회사에다가 이제 인수합병당하는 그런 비운의 이게 산업 비운의 어떤 일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장비를 여전히 현재 글로벌하게 27%를 갖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첨단 소재나 부품들 그다음에 이제 통신 칩이나 이런 게 반도체 설계나 팹리스 같은 경우도 일본이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대로 보유한 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죠. 일본은 현재 반도체를 4나노, 7나노에 머물지 않고 2나노로 넘어가고요. 또 D램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높은 차차 세대 반도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시오넥스트라는 회사가 지난해 한 9월 정도 상장이 돼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 최하위, 그다음에 어드반테스트, 그다음에 소시오넥스트 새롭게 이 반도체 산업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 비전을 갖고 사실은 글로벌 반도체를 산업 재편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글로벌 넘버원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특히나 일본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이 반도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거기 징후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 소시오넥스트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는 부치스와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합쳐지고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상장이 됩니다. 오른쪽 레피두스라는 회사 스타트업 수준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2025년 2나노 파운드리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거대한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야심찬 계획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냐? 우리가 다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요타, 소니, 덴소, 애니시 이런 회사죠. 이 회사들이 그냥 평범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로 이 회사들이 참여해서 2030년 비전을 갖고 차차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일본은 차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차세대로 넘어가는 게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통신 같은 경우도 5G가 아니라 6G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의 비전이 굉장히 야심찬 계획들이 가십거리처럼 나오지만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일본은 밑단 기초과학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밑으로 소재 부품들 장비들이 깔려 있죠. 이 일본이 제일 지금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모자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파운드리와 D램이죠. 파운드리와 D램은 누가 와서 해줍니까? TSMC가 일본으로 구마모토로 달려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에다가 투자를 계속하는데 그 전부 다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죠. 뭐 IRA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10조, 20조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척점이 있죠. 우리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AI 관련돼서 많지만 머리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 손발도 좋아져야 되죠. 이 손발에서 일본의 로봇이란 게 로봇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AI에 발현되는 어떤 육체적 어떤 이런 화신 같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들은 대부분 AI, 클라우드를 쓸 텐데 거기에 또 손발이 되는 게 로봇이 됩니다. 그 로봇의 확고한 시장 지위를 또 일본이 갖고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주가는 별로지만 뭐 화낙 같은 회사도 있고. 근데 우리 키엔스라든지 야스카와 이런 회사들이 다 일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독일, 스위스와 함께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조금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정책, 미국의 용인, 그다음에 일본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 산업의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되고 있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일본을 봐야 됩니다. 환율이 뭐 빠졌는데 다시 강으로 갈 거니까 한번 사보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가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습니다. 다만
가장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 생각하는 거는 에나 저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저라 효과로 성장하는 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엔화가 절상이 되면 곱하기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일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 디플레이션 탈출의 서막들이 나오죠. 인플레이션이 되고 고용과 관련된 임금 비용이 훨씬 올라오고 내수가 좋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당연히 일본의 부동산도 올라오게 됩니다. 동경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워밍업이 되면 선순환이 되죠. 이 선순환이라는 것이 실제로 GDP 그로스를 올리는 가장 큰 효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산업에서 디커플링이나 공급망 조정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거기에 제조업과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섹터별. 그리고 또 하나는 야심찬 차세대 미래 산업이 2025년부터 30년까지 벌어질 거다. 조금 장기를 얘기하면 좀 뭐 당장에 힘든 일이시겠지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맨 마지막 제가 쓰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일본에 대한 생각들을 좀 확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제일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게,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타이밍에 일본 주식을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음. 이게 주가를 얘기하면 사실 주가란 건 어, 충분히 버블도 들어가 있고 충분히 이제 공포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느낌들이 다른 거고요. 실제 이제 지금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정도 어떤 묵었던 때들을 벗는데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120% 오른 다음에 30%에서 30%가 오른 겁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고가 아니라 이 120%가 10년 동안 오른 주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 경제 규모나 시가총액 면에서 훨씬 일본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라는 것이 추세적인 방향, 추세적인 상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뒷받침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잊혀졌던 일본의 어떤 그 잠재력들이 선순환으로 될 때는 모멘텀이 가장 강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본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성장성이 좋아, 유럽이 뭐 좋아, 미국이 좋아 이런 걸 떠나서 잠겨져 있던 일본에 대한 재조명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엔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질문을 하면 지금 이게 엔화가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절하가 되는 추세 안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이 디플레이션 탈출의 가장 큰 핵심 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어느 정도 내수에 자신이 있을 때까지 수출의 동력들이 내수까지 전이돼서 뭔가 내수의 워밍업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엔 절하를 유지를 할 겁니다. 다만 그걸 막는 요인은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정도를 어느 정도에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너무 심한 그 엔저라에 대한 어떤 그 용인 정도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용인된 정도가 한 145엔, 150엔 뭐 요 정도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 다만 140엔이 120엔 온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마쳤고요. 저희 태권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오늘과 같은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리서치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끝난 웨비나 영상이나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7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